우리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겨울 포장마차 앞 명품 코트를 입은 9살. 소년이 붕어빵을 파는 20살 누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깡말랐던 몸, 창백한 얼굴의 아이가 난생 처음 누군가의 음식을 맛있다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감춰진 비밀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살을 애는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저녁 6시. 20살 유진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 반죽을 틀에 부어 넣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에 지친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간호학과를 다니다 휴학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붕어빵 있어요. 따뜻한 붕어빵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나왔지만 유진은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유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외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폐암 말기인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유진을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거세게 불어와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 거대한 저택 안 수십 가지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탁 앞에 9살 서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주방장님이 도련님 입맛에 맞춰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서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뒷좌석의 서준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저녁은 좀 드셨어요? 서준이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서준이는 9회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서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기사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저 냄새. 저거 뭐예요? 서준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기사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 붕어빵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붕어빵이 뭐예요? 서준이에게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재벌가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으니까요.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도련님이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서준 군이 길거리 붕어빵을 꼭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를 끊는 기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준이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도련님. 회장님께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올 테니 차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직접 살 거예요. 저 이제 계산도 할 줄 안다고요. 서준이는 평소와 달리 고집을 부렸습니다.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서준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 앞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막 구운 붕어빵을 봉지에 담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때 유진의 눈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덩치 큰 어른과 함께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유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준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유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붕어빵은 2개에 1,000원이야. 2명이면 2,000원이면 충분할 텐데. 유진은 돈을 돌려주며 말했지만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세요. 기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걸 처음 봐서요. 붕어빵 2,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슈크림 맛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꼬마 손님,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서준이는 봉지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소가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유진은 서준이가 붕어빵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너무나 야윈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서준이는 유진이 준 대로 후후 불어가며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온도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껏 만들어준 마음의 온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놀러와. 언제든지. 차로 돌아가는 길 서준이는 남은 붕어빵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도련님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니까요. 한편 포장마차로 돌아온 유진은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손님도 뜸해졌고 유진은 오늘 장사를 마감할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유진은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할머니가 계시는 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의 운명이 붕어빵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서준이는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 나오던 아이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준이는 차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오늘도 붕어빵 가게 가요. 빨리요. 기사는 백미러로 서준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붕어빵을 먹고 난 후 서준이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거든요. 회장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포장마차로 가면 되죠?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준이는 미리 준비한 2,000원을 꼭 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제처럼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붕어빵 주세요. 서준이의 목소리에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왔던 그 꼬마 손님이었습니다. 어머,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준이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유진은 목도리를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2,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막 구운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서비스야.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거든. 서준이는 붕어빵 봉지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팥소가 입안에 퍼지자 어제의 그 행복한 기분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맛있어요. 누나가 만든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유진은 서준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손님 말도 예쁘게 하네. 그럼 내일도 올 거야? 네. 매일 올 거예요. 학교 끝나고 매일매일. 서준이의 대답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누나가 맛있는 붕어빵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그날부터 서준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유진 누나, 저 왔어요. 어서 와, 서준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제가 골도 넣었어요.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체육 시간에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을 텐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체력도 좋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우리 서준이가 축구도 잘하는구나. 유진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서준이는 마치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오늘 뭐 했어요? 누나는 왜 맨날 여기 있어요? 서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유진은 잠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대학교? 누나 대학생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간호학과에 다니다가 휴학했어.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준이는 그런 유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누나 꿈이 뭐예요? 누나는 영양사가 되고 싶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추운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지만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와, 멋있다. 누나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누나가 만든 붕어빵이 제일 맛있으니까. 서준이의 응원에 유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 손님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서준이는 모를 것입니다. 같은 시각, 거대한 저택의 식당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저녁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정말 잘 먹네.
할아버지 태수가 흐뭇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9회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진 누나가 제 이야기 듣고 막 웃었어요. 누나가 웃으면 정말 예뻐요. 유진 누나? 태수가 물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붕어빵 파는 누나요. 누나가 대학교에 가고 싶대요. 영양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태수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가 좋은 누나를 만났구나. 네.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처럼요. 서준이의 말에 태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 돌아가신 전처를 떠올리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는 방에서 붕어빵 봉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유진 누나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포장마차에서 하루를 마친 유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유진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재미있는 손님이 있었어요. 유진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서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좋은 인연이구나. 그 아이한테 잘해주렴. 네, 할머니. 제가 잘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준이는 유진 누나를 만난 기쁨에, 유진은 순수한 꼬마 손님이 준 따뜻함에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붕어빵 하나로 시작된 인연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준이는 여전히 매일 포장마차를 찾았고 돌아올 때마다 유진 누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잠들기 전에도 서준이의 입에서는 늘 그 누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진 누나가 제 이야기 듣고 웃었어요. 누나 웃는 모습 진짜 예뻐요. 유진 누나는 대학교에 가고 싶대요. 영양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누나가 오늘은 추워서 손이 빨갛게 됐어요. 불쌍해요. 태수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그 대상이 낯선 소녀라는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이는 식사 시간에도 유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 누나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요. 병원비가 비싸서 누나가 매일 붕어빵을 팔고 있대요. 태수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서준이가 걱정이 되나 보구나. 네. 누나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도 항상 웃고 있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그런 손자를 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태수는 서재로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비서. 네, 회장님. 며칠 전에 봤던 그 붕어빵 파는 학생 말이네. 조용히 신원 확인해 봐주게. 박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족 관계도 확인해 주게. 특히 부모님 쪽을. 태수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를 닮았다고 한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틀 후
태수는 직접 포장마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비서,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세. 네, 회장님. 오후 3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준비해주게. 오후 3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포장마차가 있는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박비서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골목에 들어서자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게. 차는 천천히 포장마차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태수는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탓에 유진은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붕어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거의 가려져 있어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태수는 아쉬움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태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포장마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흘 후 아침, 태수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출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 유진 20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외조모 이순자 70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김수현 10년 전 사망.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수현이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수현. 태수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시댁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28세이던 해,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김수현.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26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3세라는 태수의 신분에 주눅 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로서의 태수를 봐주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수연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결국 태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수연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수연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태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출장을 가야 해서 며칠 집을 비워야 해. 미안해. 오늘도 아버지 때문에 회사 일이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태수는 수연을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수연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수연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를 한 번이라도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찾으려 했지만 수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수현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김수현 10년 전 사망. 수연이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진 20세. 나이를 계산해 보니 수연이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딸일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수연이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낳은 아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 아이일까? 아니면 이혼 후 태어난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박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김수현 씨는 10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유진 양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았네. 나가보게. 박 비서가 나간 후 태수는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수현.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혼자 딸을 낳아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줬더라면.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20세 유진이 추위와 싸우며 붕어빵을 팔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태수는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나흘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김수현이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카메라를 피하던 수연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과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수연이 떠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태수는 사람을 풀어 수연을 찾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휴대폰도 바꿨고 친구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 의도적으로 숨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두게. 그녀가 그렇게까지 나를 피하고 싶어 한다면. 태수는 결국 수연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수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이 지금 서준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도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서준이를 낳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태수는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수연, 그리고 어쩌면 존재조차 몰랐던 딸까지. 다음 날 저녁, 태수는 박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 비서, 김수현 씨가 돌아가신 경위를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박 비서가 추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김수현 씨는 10년 전 겨울에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을 보니 입원 후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단 사흘? 네. 병원비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입원 당시 이미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태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수연이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진 양은 당시 10세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옆집에 살던 이순자 씨가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자식이 없으셨고 김수연 씨의 부탁으로 유진 양을 친손녀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법적 보호자도 이순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네.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나간 후 태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혼자 딸을 낳았다는 것, 10년 동안 악착같이 살다가 병원비가 없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10살짜리 딸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 내가 한 번이라도 찾았더라면, 내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연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 20세라는 나이, 그리고 부칠난 공란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유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20년 동안 딸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고 엄마를 잃고 울던 순간들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부칠란이 공란이라는 것은 수연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수연이 떠난 후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박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박 비서,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준비해주게.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포장마차가 있는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유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 복잡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박 비서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태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태수가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 비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단속반이라니? 네, 그리고 용역 차량도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태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게.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태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원 서너 명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붕어빵 틀과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단속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수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털모자, 해진 패딩 점퍼, 목도리를 두른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트럭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유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언 두 손은 트럭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힘들어요. 그냥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단속반원이 조금은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못 가져가요. 이거 없으면 저희 할머니가 유진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이를 방해해. 남자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유진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유진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퍼덕.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유진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빨아입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유진의 얼굴에도 흙이 튀었습니다. 흙. 유진은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뼛속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덜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붕어빵 틀을 트럭 바닥에 던져 실으며 생긴 소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해 낡았던 붕어빵 틀은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유진은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붕어빵을 구워내던 소중한 틀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을 바라보며 20세 소녀는 세상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멈춰. 태수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코트를 휘감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의 온 신경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 소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한 용역 직원이 다가왔지만 박 비서가 재빠르게 막아섰습니다. 세강그룹 최태수 회장님이십니다. 박 비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그리고 금전적 문제는 저희 세강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 대시죠. 박 비서의 말에 용역 직원들은 황급히 트럭에 올라탔고 단속 반원들도 서둘러 차에 올라타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 모든 소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부서진 붕어빵 틀을 주워 담고 있는 유진을. 태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또 한 걸음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유진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붕어빵 틀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떨리는 손을 들어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털모자가 벗겨지며 유진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그 순간 태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눈매를 태수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30년 전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수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도리도. 태수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도리도 빼줄 수 있을까? 유진은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유진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 수줍게 웃던 그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회장 자리에 앉아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태수가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김수현이니?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이 그 얼굴에 확 퍼졌습니다. 네. 유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태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8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입술을 열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나왔습니다. 내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 엄마의 전 남편. 그 말은 곧 그럼 저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가 그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야겠지. 태수는 재킷을 벗어 유진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가 얼어붙은 유진의 몸을 감쌌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해. 유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추웠고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박 비서가 유진을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태수도 뒤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이 차단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유진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유진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유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수연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폐렴이었대요.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친손녀처럼요.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한테 저를 부탁하셨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에 대해서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유진은 처음으로 태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사냐고.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뒤로는 저도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태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얼마나 미워했을지, 아빠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을 만큼 미안하다. 태수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유진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태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흙이 묻은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유진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 시댁 식구들의 구박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지. 태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났어. 그때 너를 베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마도,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에게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에게도 나는 의심이라는 죄를 지었어. 태수는 유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보고서에 내 아버지가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내 딸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 혹시 내 어머니가 나를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를 법적으로도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첫 번째 절차가 필요하구나. 태수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검사를 하자. 유전자 검사. 그래야 너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 법적으로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유진은 한참 동안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차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유진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유진을 고생시킨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태수는 유진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태수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태수는 유진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녀 관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종이를 붙들고 그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태수는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58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벌이라는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태수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딸의 존재조차 몰랐던 한심한 아버지였습니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태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던 거야.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유진은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태수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말에 태수는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유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유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말에 태수는 유진을 껴안았습니다. 딸을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꼭 지켜줄게. 태수의 울음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태수는 유진과 함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병실은 저기예요. 유진이 한 병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6개의 침대가 놓인 다인실이었습니다. 태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폐암까지 앓고 계셔서인지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유진은 태수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태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유진이 아버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최태수라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진이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태수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태수는 할머니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태수는 계속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는 세강그룹 본관 건물 안에 있는 VIP 전용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1인실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담 의료진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폐암 전문의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유진이 신기한 듯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데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갚아도 부족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진과 함께.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안색도 밝아지고 말도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유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유진아, 앉아라. 태수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빠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태수는 서류 하나를 꺼내 유진 앞에 놓았습니다. 희망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할머니 이름으로.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름으로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할 거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너를 키워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해. 그게 진짜 속죄라고 생각해.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 내가 겪었던 그 추위와 배고픔을 다른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해주고 싶구나. 유진은 서류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한 달 후 희망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학생이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그해 봄 유진은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과였습니다. 왜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니? 태수가 물었을 때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붕어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아빠가 응원할게. 유진이 집에 온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서준이었습니다. 이모. 9살 서준이는 이제 유진 이모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유진을 찾았습니다. 서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예전에는 체육 시간만 되면 구석에 앉아 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우리 서준이 정말 씩씩하네. 유진이 서준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그래. 그럼 이모가 뭐 만들어줄까? 붕어빵이요. 이모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유진은 부엌으로 가서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붕어빵 틀이었습니다. 자, 여기 따끈따끈한 붕어빵. 와, 맛있겠다. 서준이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깡말랐던 아이는 이제 볼에 살이 올라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밥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밥 다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서준이 정말 씩씩하구나. 태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유진 덕분이라는 걸 태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수, 유진, 서준이.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희망 장학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50명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붕어빵 나갑니다.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갓 구운 붕어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특별히 가져온 붕어빵 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붕어빵이다. 저 2개 주세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줄을 섰습니다. 제가 이모 조수예요. 서준이가 옆에서 서툰 솜씨로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붕어빵 모양은 나왔습니다. 우리 서준이 정말 잘하네. 유진이 칭찬하자 서준이는 더욱 신이 나서 일을 도왔습니다. 태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과 손자가 함께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붕어빵을 먹는 모습을 보며 태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붕어빵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속죄가 되었을까?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그날 저녁 태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수연의 사진, 유진이 가져온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아내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서준이 친할머니의 사진, 서준이를 낳고 세상을 떠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와 유진, 그리고 서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운데에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태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유진은 대학에서 영양학을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고,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딸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희망장학재단은 지난 1년 동안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서재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편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연을 지켜주지 못한 죄, 유진을 홀로 두었던 죄, 그 죄책감은 평생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모인 가족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랑 이모 이야기 할 거예요.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 그래. 우리 서준이 멋진데. 태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목이 붕어빵으로 만난 가족이에요. 유진이 웃으며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좋은 제목이네.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날 오후 태수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왔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딸을 찾았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태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유진이가 제 삶의 기쁨이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운 사람이죠.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겨울,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 붕어빵 하나로 이어진 인연. 그것이 결국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서준이의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면, 유진의 따뜻한 붕어빵이 없었다면, 그리고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야. 가족으로. 태수는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안았습니다. 붕어빵 하나로 이어진 운명. 3대에 걸친 아픔과 이별은 9살 손자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붕어빵처럼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